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중일 아시아전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중국 유동성이 글로벌 증시를 펌프질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 박근혜 대통령 최후를 명심한 것인가, 이재명 정권 인정용 상납을 한 것이 아닌가, 조선업 협력 호주꼴 난다, 이런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베네수엘라 얘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차베스 집권 시기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이 시기는 베네수엘라 경제는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마두로가 들어서고 이 정권의 성격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정권 때 이 베네수엘라의 경제 제재를 단행합니다. 사실상 유화제 이런 것 공급을 차단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는 석유 생산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죠. 자,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경제는 추락을 했습니다. 사회주의적인 속성, 그리고 이 미국의 제재 어느 것이 더 강력한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차베스 집권 시기에 이렇게 경제가 좋은 것도 차베스가 이제 국가 내부에 가지고 있는 경제 잠재력, 이것을 좀 남발을 했죠. 남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경제 제대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중국이 이제 여기에서 개입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견제를 하고 마두로 정권 아예 끝장내버리겠다, 지금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베네수엘라는 미국 앞마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나 중국이 개입을 한다고 해서 큰 힘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미국의 뜻대로 이제 마두로가 제거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미국의 진짜 적은 남미에 살고 있는 일반 국민들입니다. 주민들이죠. 그들이 어떤 이제 반제국주의적인 투쟁을 하게 되면 이때는 미국은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남미 운명이기 때문에 저는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콜롬비아 이제 구스타보 대통령,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하느냐 마느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콜롬비아가 미국의 주적으로 부상했죠. 이 콜롬비아는 아니고 이제 구스타보 대통령입니다. 국가 자체는 여전히 강력한 친미 국가입니다. 자, 이 구스타보 대통령 이제 국가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가자지구 문제와 관련해서 노골적으로 이제 인신공격까지 퍼붓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특별히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이제 미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트럼프가 만약에 이제 베네수엘라를 어떻게 한다, 먼저 콜롬비아를 장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콜롬비아는 구스타보 이 페트로 대통령, 이 사람만 제거하면은 쉽게 장악할 수가 있죠. 콜롬비아 군부는 미국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제 콜롬비아 군인들이 이렇게 이제 미국의 주선으로 우크라이나에 가 있고 그런 겁니다. 이 구스타보 대통령 끝없이 이제 미국을 비판하면서 미국과 관련된 CIA나 군사고문단 완전히 축출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콜롬비아 사태도 좀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윌 슈라베가 이런 글을 썼는데, 밑에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겁니다. 릭 스캇트는 이제 마두로 생명은 오늘 내일 시한부 생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워싱턴 DC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들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외국 지도자를 제거하고 정부를 교체하고 그리고 국가의 부를 강탈하고 이런 위협을 하지 않는 달이 거의 없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들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전 바이든 그 이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어떤 이제 세계 패권 국가로서의 속성이죠. 자, 그리고 이제 증시 이야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세계 증시가 이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가장 많이 올랐죠. 여기에는 중국의 유동성 공급이 있습니다. 그동안 세계는 이 중국이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렇게 잠그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나라, 특히 2023년입니다. 미국에서 리저널 뱅크 위기가 있을 때 달러 유동성이 드라이업 됐죠. 이때 미국은 노골적으로 이제 중국을 공격했습니다. 중국은 계속 어떻게 이제 이 통화 정책을 타이트하게 유지했습니다. 부동산 거품을 잡기 위해서죠. 그런데 최근에 이 중국이 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유동성을 증가한 기울기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이 가장 많은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중국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이 부동산 버블을 잡기 위해서 유동성을 타이트하게 쪼았습니다. 나름대로 부동산 가격이 통제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돈을 풀기 시작한 거죠. 이것은 다이렉트로 산업부문 그리고 증시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증시도 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중국계 자금이 들어와서 이렇게 펌프질을 하고 있죠. 미국과 서구는 이제 2년 전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유동성으로 증시를 끌어올려서 이제 부채 문제를 돌파를 하겠다. 이 로우전 이후 야기된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들, 특히 서유럽이 심하죠. 유동성 공급으로 이것을 풀겠다. 즉 자산 버블입니다.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 이런 것이 급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중국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당분간은 이런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 역시 다카이치라는 이제 글로벌리스트가 들어서서 저금리 그리고 통화 팽창 계속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가 이어지는데, 그리고 중국은 뭐 이것은 아직까지 음모론입니다만 이 금을 이용해서 서포트를 이제 위안화를 서포트하겠다, 뭐 일종의 금 태환 혹은 하이브리드 태환제 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이것은 뭐 엄청난 사건이죠. 이 위안화가 이 달러 위상에 정면으로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달러는 뭐 금태환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이 중국이 22,000톤의 금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루머입니다. 그냥 인터넷상에 떠도는 루머인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미국은 8,000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3배죠. 그런데 미국이 진짜 8,000톤을 가지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의적입니다. 만약 중국에 이제 22,000톤 금 보유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정말 뭐 엄청난 금융 관련된 격변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위안화는 메이저 통화로 급부상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또 이제 다국화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다국화 관련된 방송을 만들면서 만약 뭐 브리스 중심으로 새로운 인터내셔널 뱅킹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새로운 이제 엔티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경우 글로벌 시장에 거대한 신용 그리고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다국화는 어떤 증시나 이 자산 관점에서 결코 불리한 것이 아니죠. 이 중국이 새로운 엔티티로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 뭐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에너지. 미국이 인도와 중국에 이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러시아 에너지 사면 이렇게 괴롭히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런 루머를 듣고 사람들은 야 이제 인도가 구매를 중단한다 뭐 이런 헛소문을 막 이제 트윗에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기사가 올랐습니다. 인도는 오히려 더 늘린다. LNG 가스 수입을 더 늘린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파이프라인에 추가적인 라인을 넣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인도와 중국의 트럼프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거에 유럽을 이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모델로 봤습니다. 미국보다도 유럽 이제 엄청난 복지 그리고 이런 것을 누리면서 사람들은 뭐 방콕 이런 데 와가지고 뭐 3달씩 휴가하고 이런 것이 부러웠죠. 그 경쟁력의 원천이 러시아 에너지가 아닌가. 값싼 자원들. 러시아는 유럽에 대해서 이 자신을 유럽의 일원으로 받아준다 뭐 이런 어떤 희망하에 이제 계속 저가 에너지를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아시아전으로 흘러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중국과 인도는 엄청난 수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아시아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대한민국은 북미에 유럽에 붙어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아시아존 그것도 중심에 있습니다. 만약 세계 중심이 트랜스아틀란틱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이동하게 된다. 대한민국은 그 중심 국가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10분 활용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 기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만들어지는 항공모함에 이제 전기, 과거에 썼던 방식입니다. 전기 캐타폴터를 넣어라. 추진기입니다. 자, 그런데 제랄드 포드 전자식으로 넣었죠. 이게 실패했다. 이 루머는 뭐 수년 동안 있었습니다.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냥 뭐 떠다니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는 것이 이 기사에서 입증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전자식을 했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반면 중국은 성공했죠. 이건 이제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한국에 큰 불안감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다카이치 수상 이렇게 이제 뭐 일종의 브로맨스는 아니죠. 뭐 브라더끼리 하는 거니까. 어쨌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한국조선일보, 뭐 한국조선일보는 글로벌리스트 편이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를 비판하기 위해서 뭐 이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뭐 이랑에게 손가락을 이러고 있다. 이 오바마가 과거에 이제 이렇게 머리를 숙여서 저런 거 물론 뭐 연장자에 대한 예우도 있습니다만 미국에서 상당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오바마는 미국의 대통령, 미국의 대표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을 가지고 뭐 이 조선일보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입니다. 뭐 미국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이제 조금 거만하게 처신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뭐 다카이치랑 만났습니다. 뭐 다카이치 뭐 트럼프 대통령 팬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이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일본은 미국과 이제 함께 하겠다 뭐 이런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뭐 이 표면적으로는 미국과 함께하고 뭐 동맹을 굳건히 하고 저쩌고 그리고 중국도 때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뒤에서는
중국과 이제 무역을 늘릴 그럴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산 에너지를 더욱더 이제 많이 사오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면서 이제 한마디 했습니다만 듣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일본 역시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일본은 원래 미국에 많은 투자를 해왔고 일본은 미국에 대해서 최대 채권국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지분을 미국 내에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투자는 일본 주식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소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소니, 한국은 삼성전자 50% 이상이 외국인 지분입니다. 그런데 소니 같은 경우 한 20%도 되지 않습니다만 18% 요즘 좀 늘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본 기업들 주식은 이제 미국 투자들이 이렇게 많이 사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전히 일본은 대외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저자세로 뭐 트럼프랑 친한 척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토요타가 이제 한 10조, 14조를 더 투자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토요타는 나 그런 이야기 한 적 없는데 트럼프가 이야기한 100억 불 투자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토요타 사장이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해프닝이 계속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야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이제 탄핵이 되었죠. 최순실 뭐 국정농단이니 뭐 그런 거 다 개소리입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린 주체는 조중동 그리고 이제 내부의 보수 세력입니다. 뭐 여기 이명박 뭐 이런 사람들 다 있죠. 그리고 국힘당입니다. 뭐 문재인이나 야당 이들은 당연히 누가 탄핵하자 그러면 뭐 와 하면서 몰려가서 탄핵하죠. 야당은 반대 세력입니다. 늘 여기서 핵심은 이 대통령 탄핵을 옹호했던 자들 내부에 있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뭐 힐러리나 이런 애들이 있는 거죠. 당시 뭐 오바마도 있습니다. 미국이 트리거를 당겼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미국이 이 박근혜라는 인물을 끌어내리기를 원했던 거 이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구상을 했는가 뭐 여러분들 대충 아시죠? 러시아 에너지 사오고 그리고 이제 한국을 거점으로 이렇게 유라시아를 거쳐서 물품이 수출되고 뭐 북극 항로 이야기 이때도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전략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아서 북한을 이제 고립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통일까지 이제 구상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보수 대통령으로서 나온 거죠. 그리고 시진핑은 대한민국이 이제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엄청난 공을 들였습니다. 자, 그리고 거의 뭐 중앙에 두고 이렇게 뭐 옆에 보면 푸틴, 뭐 루카센코 전승절이죠. 자, 그러다가 이제 탄핵당했습니다. 내부에 이제 보수 세력. 자, 그리고 유라시아 네트워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중러 유라시아 네트워크 협력 강화야. 그런데 미국은 유라시아에 있는 나라가 아니죠. 그냥 갖다 끌어들인 겁니다. 결국 한중러 유라시아 네트워크 이 구상을 계속 해온 거죠. 2013년 뭐 11년 그 이전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신실크로드 연계 필요 1대1로입니다. 1대1로 다른 말이죠. 자,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신동방 정책 그리고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만나서 하고 유라시아 함께 구상하자. 이러다가 탄핵당한 겁니다. 그리고 유라시아와 1대1로 묶는다. 딱 이 얘기죠. 미국 입장에서는 박근혜는 반드시 끌어내려야 될 인물. 그렇게 이제 염두에 둔 겁니다. 뭐 다카이치가 지금 이제 딱 붙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저는 뭐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뭐 그 이전 사진입니다만 2016년 막 탄핵이 있을 때 이때 나경원이랑 그리고 국힘당 여자 의원들 이렇게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힐러리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미국의 국회의원 만나서 자, 이제 탄핵이 정당하다. 박근혜는 반드시 끌어내려야 된다. 이 입장을 이제 미국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힐러리는 뭐 거기에 대해서 잘하고 있어 뭐 이랬겠죠. 그리고 결국 탄핵을 시켰습니다. 자, 여기서 한겨레에서 올린 2019년 기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겨레, 뭐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언론이죠.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릴 때 뭐 열렬하게 기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뜬금없이 2019년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 리셋이 필요하다. 다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 뭐 틀림이 없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러시아 에너지를 사오게 된다. 이 경우 뭐 미국 대비는 4분의 1입니다. 그리고 중동산 대비 거의 뭐 반값 정도죠. 이렇게 저렴한 에너지를 누리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물론 뭐 러시아가 나중에 잠근다 이런 것은 또 다른 위협입니다만 그렇지 않고 계속 약속대로 에너지를 공급해준다. 저가의 에너지로 무장한 대한민국은 제조업 강국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경쟁력이 획득될 건지 여러분들 뭐 뻔히 다 아실 겁니다. 자, 이것을 노리고 있는데 결국 러우전 이후 이 러시아산 값싼 에너지는 그대로 중국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지금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매우 강력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 저렴한 에너지를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거리상 중동에서 멀리 이제 배를 가져와서 말라카 해협 지나고 이렇게 가져옵니다만 러시아 같은 경우 파이프로 이제 바로 연결할 수가 있죠. 이 박근혜 구상에는 경제적인 이익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019년에 자, 끌어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떠들고 있는 거죠. 뭐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일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러시아 LNG 수입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다카이치는 노 했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뭐 따로 이제 제재를 가했습니다만 트럼프는 일본에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왜?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상당한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융 관련된 거, 국채 관련된 거. 일본은 사할린 프로젝트 이거 계속 추진하고 그리고 별도로 LNG 가스 수입 이것도 계속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냥 한마디만 던지고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름 자국의 이익을 챙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 달입니다. 일본과 중국이 만납니다. 여기서 무역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갑니다. 자, 일본 역시 이 중국이 매우 중요한 어떤 이제 교역 파트너이기 때문에 무역을 더욱 확대해야 된다. 아무래도 미국 향 수출은 조금 줄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국의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박근혜처럼 당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뭐 미국 만세 이렇게 했지만 뒤에서는 또 실리적으로 다극화 진영과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렇게 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자주성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뭐 한국에서 뭐 요즘 미국에 붙든지 중국에 붙든지 뭐 어디에 한 군데 붙어야 된다. 그게 아니면은 우리는 다 죽는다. 노예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뭐 브릭스 진영 가보세요. 브릭스 진영에 조인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중국의 노예가 된다. 러시아 노예가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 나라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자율적인 국가로서 만나서 트랜잭션을 하는 겁니다. 비즈니스 트랜잭션이죠. 물론 한국은 중국과 붙어있고 그래서 반드시 이제 경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권적인 개념을 완전히 상실하고 무조건 여기 붙든지 저기 붙든지 이런 식으로 하죠.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70년대, 80년대 이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자주적인 사람입니다. 미국과 늘 충돌했었죠. 여기서 나카소네 이야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전 총리. 저는 인간적으로 이분 존경합니다. 과거사 반성 및 정리 그리고 동아시아 미래에 가장 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 그리고 중일 관계. 자, 상식적이고 지혜로운 해결안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죠. 그런데 미국은 겉으로는 나카소네 악수를 합니다만 뒤로서는 나카소네를 증오했습니다. 왜? 아시아존의 자주적인 미래를 그린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0년대 초 한국을 경제위기에서 구출해주고 전두환 시절 대호황을 안겨준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를 단행한 인물이죠. 나카소네는 전두환 김대중과 이제 긴밀한 연관이 있고 미국을 설득해서 DJ를 구해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거 자서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DJ 노무현은 전두환을 극진히 대했는데 이거 뭐 여담입니다만 엉뚱하게 박근혜가 전두환을 괴롭혔어. 자, 다시 돌아와서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지만 지금 보면은 구관이 명관입니다. 다카이치 하는 짓 보면은 일본도 내리막이구나. 다카이치는 글로벌리스트가 키운 인물입니다. 글로벌리스트의 입장을 대변할 겁니다. 이런저런 실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냉전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정책을 취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 레이건 대통령 그리고 나카소네, 미테랑 이들은 서구 세계를 지탱했던 인물이죠. 뭐 미테랑은 사회주의자입니다만 자, 그런데 이런 인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토양으로 서구가 바뀌었습니다. 뭐 일루미나티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프리메이슨인지 뭔지 몰라도 그지 같은 패거리들이 서구 국가를 장악하고 정체모를 금융과 패거리 인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르츠, 스타머, 마크로, 뭐 스타머는 법조인 출신입니다만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뭐 여담입니다만 만약 세계가 핵전쟁으로 망하면은 웨스트포인트 출신이 아니라 블랙락이나 골드만삭스 출신 때문이라고 추정하면 틀리지 않을 거다. 비대한 에고 그리고 무지로 가득한 금융인들 이들을 천시하는 사회로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나카소네로 돌아오겠습니다. 뭐 과거 레이건, 전두환, DJ 이렇게 만나서 악수하고 이런 장면 나오죠. 나카소네는 80년대 이 중국의 한중 그리고 이제 북일 이들 모두 함께 모여서 관계를 개선하자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한국과 이제 중국이 국교를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제안까지 한 사람입니다. 나카소네 밑에 나오죠. 당시 이제 호요방은 일단은 거절했습니다. 뭐 실현이 어렵다.
그런데 금세 결국은 국교 수립이 되었습니다. 1990년 무역 대표부 그리고 1992년 수교가 되었죠. 자, 여기에는 나카소네 이제 기여가 컸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중국과 이제 한국도 교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나카소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당시 이제 일본은 엄청난 경제력으로 무장했죠. 세계 최고의 이 제조업 강국입니다. 그리고 뭐 전 세계에 엄청난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뭐 은행, 시가총액 이런 게 엄청났습니다. 여러분들 뭐 80년대, 90년대 이렇게 뒤져보면은, 자, 이제 뭐 시가총액 순위, 뭐 상위는 뭐 전부 일본 은행, 일본 기업이고 뭐 종합상사고 그랬습니다. 이때 일본은 이제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세계 질서를 좀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주권국가로 만드는 계획. 이것은 미국으로부터 이제 독립도 있지만은 주변국, 이제 2차 대전 때 피해를 입힌 중국과 한국, 이들은 이제 양해가 필요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자, 그래서 이런 계획을 만드는 거죠. 뭐 그랜드하게 아시아존에 큰 화해를 만들고, 그리고 아시아존을 세계 중심으로 만들겠다. 일단 일본 국력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당연히 미국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985년 플라자 합의죠. 일본 경제를 공격하고 그리고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새로운 플랜을 만들었습니다. 당시는 뭐 일본이 압도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플라자 합의, 이것 때문에 뭐 일본이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 이 엔화가 실질 가치로 접근해 갔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일본의 제조업을 꺾을 수 없습니다. 미국은 어떤 카드를 꺼내들었을까? 바로 중국입니다. 미국이 세계 공장으로 이제 중국을 만들게 된 배경이 이 이유에 나오는 거죠. 미국 제조업체는 일본 제품과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 수준도 그렇고 임금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코스트 측면. 그런데 중국에는 거대한 어떤 일을 잘하는 노동력이 있습니다. 공장을 이때부터 이제 중국으로 옮기기 시작한 거죠. 뭐 델 컴퓨터나 휴리 패커드 이런 뭐 제조업체들 그리고 경공업 제품. 자, 중국에서 저렴한 인건비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생산된 제품, 이것을 미국으로 가져와서 미국 브랜드로 또 전 세계에 팔고 미국에 공급하고, 이런 계획, 이것이 이제 이렇게 시작되면서 90년대 커지고 2000년대 이렇게 달려온 겁니다. 자, 그리고 중국이 미국의 공장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중국은 새로운 형태 이제 주권국가로 거듭나서 힘이 세서 미국에 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계 역사는 돌고 돌기 마련이죠. 자, 여기서 한국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한국은 여기에 붙는다, 저기에 붙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주권국가로 먼저 거듭나야 됩니다. 자, 주체적으로 어떻게 생존하고 번영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전념을 해도 지금 시간이 부족한 판에 늘 여기 붙는다, 저기 붙는다 이런 이야기만 사람들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이쪽에 있으면 뭐 친미파, 친중파 뭐 이런 식으로 서로 헐뜯는 겁니다. 독일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속국의식에 젖어서 지금 이제 국가가 망하고 있는데 이렇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거죠. 블랙락 출신입니다. 메르츠. 독일 제조, 러시아 에너지에 의존한 측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간과를 했었죠. 이전에 여러분들만 8, 90년대 돌아가 봅시다. 메이드 인 저머니, 이거는 메이드 인 재팬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일본자는 품질은 좋지만은 그냥 대중적인 거 아니야? 독일 거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인식을 했죠. 그 독일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국이 결국 미국에 상납하기로 했습니다. 연간 상한선 200억 달러. 이것은 상한선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줄 수 있는 거 1년에 줄 수 있는 현금은 150에서 200억 달러밖에 없습니다. 모자랍니다. 모자라는 것을 외환시장에서 조달을 하겠다.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거죠.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빚을 내서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 어떤 사람들은 뭐 현금은 2천억 달러로 줄어들었네. 이거 뭐 10년 동안 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는 낼 수 있겠지. 이런 무식한 이야기를 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줄 수 있는 거 한계 이상을 주는 겁니다. 그것도 10년 동안. 이렇게 되면 나라가 망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재명 정권 5년입니다. 자, 이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 불보듯 뻔함에도 불구하고 미래 것까지 끌어다 쓴 거죠. 이런 것이 매국 행위입니다. 조선 1,500억 달러. 이 이야기도 뒤에서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매년 이런 식으로 상납을 한다. 물론 뭐 원금 보장 방안을 만들고 아직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저 그리고 이제 뭐 투자 수익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단순히 계산해도 외국에서 이제 조달을 했어. 그리고 준다. 그리고 기회비용 상실 이런 모든 것도 이제 감안해야 되죠. 이런 노예적인 계약, 이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이렇게 많은 돈을 계속 벌어들일 수 있는가? 웃기지 마시라는 겁니다.
미국은 대한민국 제품을 계속 사주겠다 이런 약속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점점 더 많은 제품을 미국 내에서 만들려고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반도체, 자 투자해서 미국 내에 만들어, 자동차 투자해서 미국 내에서 만들어. 수출 물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어떻게 미국으로부터 이런 돈을 벌어서 다시 미국에 상납을 한단 말입니까?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지금 떠들고 있는 겁니다. 자동차 관세 25% 그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뭐 철강 제 관세 뭐 50%. 어차피 미국 내 철강 생산량은 늘게 되고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나중에는 팔 철강도 없을 겁니다. 다른 데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미친 계획을 만든 거죠. 이것은 상납입니다. 트럼프가 이재명 보면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이 똘똘한 놈 돈도 잘 갖다 바치네. 이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금 190돈, 뭐 은 110돈 돈으로 처발은 물론 뭐 가짜입니다. 뭐 이거 만들어서 주고 이러고 있습니다. 참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500억 불이란 금액을 누가 먼저 꺼내들었는지 아직 불확실합니다. 미국이 부정선거를 의심했는가? 그래서 이제 정권 인정을 받으려고 했는가? 모릅니다. 우원식이 6월 11일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 왜 국회의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어떤 오해인가? 정확한 내용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때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나눴죠. 여기서 이제 이상한 이야기가 오고 간 것 같습니다. 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정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런 상납을 하는 것이 아닌가. 반대로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구실로 그냥 한국에 착취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3,500억 불 가져와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부도덕성의 비난을 받아야 됩니다. 미국에게 만약에 이제 정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다. 이것은 매국 그리고 반역 행위입니다. 한국이 미국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환영할 일이죠. 중요한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한쪽의 파멸적인 결과를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외환 보유고 규모 그리고 남용 150조 200조 이건 역시 엄청난 액수의 금액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합리성과 투명성입니다. 투자는 쌍방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고 집행하는 고도의 이성적 전략적 행위입니다. 단순히 돈을 맡기고 집행을 일임한다. 이때 누구나 사적 이익 극대화를 노리고 오용하게 될 겁니다. 현재로선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집행하고 한국의 간섭이 차단되기 때문에 오용할 가능성이 높죠. 원금 보장 여부, 환수 기간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연방정부가 보증을 쓸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이재명이 국부의 사적 남용이란 죄명으로 정치 생명이 끝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만약에 이제 부정선거 의혹을 꺼내들었다. 이때 이재명 정권은 이렇게 나서야 됩니다. 다국적 선거기구 한번 받아들이겠다. 공식 초청하고 선거 과정 프로세싱 이제 다 모니터링 해라는 겁니다. 3자 검증을 받는 거죠. 오디터빌리티 이것은 선거 공명성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선거에 대한 감사 여기에는 포렌식도 포함됩니다. 이런 것을 계속 거부해 왔습니다. 그냥 선관위만 믿어달라. 그리고 리카운팅 재개수만 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에 부딪히자 형님 왜 이러세요? 제가 돈 좀 쓸게요 라고 이재명이 흥정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의 관리 주체는 최상목 대행입니다. 물론 뭐 선관위가 정부 위에 있습니다만 이재명은 과거 4.15등 관련 의혹에서 분명히 빗겨나 있습니다. 과거 이제 2013년 14년인가 이때 이재명 당시 이제 대표죠. 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런 이야기했죠. 투표소 수개표를 해야 된다. 전자개표기 같은 거 없애버려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투표소에서 바로 수개표를 하는 것 이것은 부정을 막는 가장 완벽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전선거 다 없애야 되죠. 자, 이런 좋은 이야기를 한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의혹을 제시했다 그러면은 감사하자. 그리고 이제 제3자로부터 공식적으로 모니터링 받겠다 이렇게 나서면 됩니다. 마두로 베네수엘라입니다. 미국의 의도로 알고 있습니다. 자, 부정선거 구실로 마두로 정권을 끌어내리려고 한다 알고 있죠. 그래서 선제적으로 수년 전부터 국제선거감시기구 미국 기관도 다 초청합니다. 공식적으로 선거 모니터링을 허락합니다. 서버 감시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필요하면 포렌식도 했습니다. 선거 프로세스 자체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 내 베네수엘라 국적자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피해서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도 베네수엘라 국적자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방해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뭐 매년 200조씩 10년 동안 갖다 바친다. 자, 뭐 왜 갖다 바치냐 투자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글쎄요, 여러분들 그 나중에 가보면 압니다. 이런 자금들은 어떤 이제 권력 차원에서 상당히 오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금을 보장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뭐 투자 수익을 50대 50으로 나눈다. 그것도 수익이 나야 마련이죠. 수익 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어떤 식으로 오용되는지 뭐 당하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조선업 투자 1,500억 불. 이것도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매년 뭐 한 100억 불씩 뭐 군함으로 상납해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호주가 어떤 꼴 당했는지 아시죠? 자, 프랑스 잠수함을 사기로 이제 호주는 딜을 했습니다. 미국이 나서서 미국 잠수함을 사야 된다. 결국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서 미국 잠수함을 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잠수함은 미 해군이 운영한다. 어이? 무슨 말인가? 호주 해군이 써야 됩니다. 그런데 미 해군이 운영한다. 결국 미 해군이 쓰는 잠수함을 호주 돈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몇십 년 뒤에 주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주 이제 교관 몇 명 이제 이렇게 탑승시킬 수는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호주의 핵 잠수함을 줄 수 없다. 호주의 핵 잠수함을 주는 것은 미국의 크라운 주얼 이것을 주는 것과 같다. 무슨 뜻인가 하니 호주 돈은 이미 받았습니다. 자, 미국이 핵 잠수함 만듭니다. 그리고 미 해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주에 주지 않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이게 이 사건입니다. 한국 역시 똑같은 꼴이 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한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제 한국에서 이제 미국 군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혹은 미국 내에서 만들게 되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미국 내에서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조선업을 부활시키는 것 이것이 목표고 그 입법안들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만 미국도 이제 결국 하기로 결심하면 하게 될 겁니다. 미국이 상선을 만든다, 뭐 컨테이너선, LNG 선박 이런 것을 만들 필요는 없죠. 가격 경쟁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군함은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돈을 투자합니다. 한국 투자를 받겠죠. 그 다음에 잠수함 군함 만듭니다. 한국의 이제 지분을 인정할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 해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것을 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최종적으로는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 바로 이런 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결국 이재명이 무슨 짓을 했는가 일반 국민들은 아직도 모른다는 겁니다. 저도 당연히 모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상당한 포션의 대한민국의 국부가 미국으로 넘어간다. 그냥 상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뭐 인도네시아가 미국에 붙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뭐 들으셨죠?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과 아세안 국가 7,710억 불 달러짜리 자 이제 FTA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양자 무역 확대한다. 자유 무역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세안 각국들은 중국과 더욱더 밀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다음 달에 이제 중국과 만나서 교육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려고 이제 지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도네시아 중국산 전투기를 사오는 거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달러 베이스도 이제 국채를 발행했는데 이제 위안화 베이스 국채를 발행하겠다. 즉, 인도네시아가 위안화 표시 채권 국채를 발행합니다. 그것을 바로 이제 중국이 인수를 해주는 거죠. 중국이 바로 이제 돈을 빌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시아 각국들은 중국과 밀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세계가 그렇게 흐르는 거죠. 그리고 오늘 중국은 이제 아랍 걸프만 연한 국가들 이제 산유국들 중에 아랍 국가들이죠. 이란은 이미 뭐 위안화를 받습니다만 앞으로는 무조건 위안화로만 석유 결제를 하겠다. 만약에 이제 이것이 싫다면은 당신네 석유는 사지 않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위안화 거래만 하겠다는 거죠. 이것은 페트로달러 이제 근간을 흔들게 됩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여기 이제 굴복하고 이렇게 팔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중국은 본격적으로 달러 시스템에 대해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매우 어려운 상황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미국과 군사 동맹을 깬다. 그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죠. 한미 동맹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부를 지키고 한국이 번영하고 더욱더 잘 살고 이런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새로운 형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 이재명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자, 좀 기가 막히실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